150년 전 알래스카는 한 장의 계약서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상처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이 한마디에 알래스카 에스키모 원주민 4만 8천 명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강대국의 거래 대상인가? 그들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없이 강해진 나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 나라 한국. 찬성률 83.5%. 미국은 한국이라면 이해한다고 말했고 러시아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됐습니다. 2026년 4월 4만 8천 명이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이건 이주가 아닙니다. 약소민족이 처음으로 스스로 미래를 선택한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미트리 소콜로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전략무기연구소에서 15년간 북태평양 군사 분석을 담당해온 수석연구원이죠.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극권의 군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미국과 한국 같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군사력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 보고서에서 늘 각주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작은 반도 국가가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2026년 1월 알래스카 에스키모 집단 이주 소식이 터졌을 때 모스크바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크렘린궁 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저는 북극권 전문가로서 즉시 호출됐죠. 회의실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외교부 차관, 국방함대 사령관까지 참석해 있었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4만 8천 명의 에스키모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저는 그때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도대체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였고 에스키모들은 러시아계 원주민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떠나려면 당연히 러시아로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였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러시아 우월주의로 가득 찼고 한국 따위는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케이팝이라도 들려줄 겁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고 저도 덩달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으니까요. 푸틴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에스키모들에게 공식 제안을 하라. 러시아로 돌아오면 시베리아 동부에 자치구를 주고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제안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알래스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키고 한국 같은 중급 국가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도전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즉시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됐고 에스키모 공동체와의 접촉을 시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들을 설득해야 했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압박이 따라왔죠.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면 한국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인구 5천만, 연적은 러시아의 170분의 1 자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나라였죠. 군사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지역 강국 정도로만 분류돼 있었고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서만 안전을 보장받는 의존적 국가이며 독자적 군사작전 능력은 제한적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에스키모들이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한국의 화려한 외양에 속았을 것이고 실상을 알게 되면 금방 후회할 거라 생각했죠. 시애틀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에스키모 공동체 대표 아누크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중년에 침착한 남성이었고 제 제안을 조용히 들었죠.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시베리아 동부 자치구 설립안, 연간 5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 러시아 국적 즉시 부여,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연방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누크는 끝까지 듣고 나서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통계를 꺼내들려 말했죠.
한국은 러시아에 비해 턱없이 약소한 나라이고 유사시 여러분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며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누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군사력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이군. 국제 정치가 존중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이야.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실패를 보고해야 했고 크렘린궁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도대체 뭘 제시했기에 우리 제안을 거절한 겁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인권 존중 문화에 끌린 것 같다고 말이죠. 회의실에 다시 한번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인권, 사회 시스템,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 러시아의 실질적 지원보다 낫다는 겁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4만 8천 명을 먹여 살릴 경제력이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곧 후회할 테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이 대규모 이주민을 감당할 리 없다고. 몇 달 안에 에스키모들은 현실을 깨닫고 러시아의 문을 다시 두드릴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말입니다. 2026년 2월, 러시아 북방함대는 알래스카 인근 베링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훈련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죠. 에스키모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한국 같은 약소국이 감히 러시아의 영향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에 민간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고 무르만스크 기지에서 출발하는 전함에 탑승했습니다. 함대 사령관 바실리 제독은 출항 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태평양의 주인이고 어떤 나라도 우리 허락 없이는 이 해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고 특히 한국을 언급할 때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훈련 첫날, 우리는 베링해 중앙부에 도착했고 순양함 3척, 구축함 5척, 잠수함 2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함교에서 바라본 광경은 압도적이었죠. 바실리 제독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힘이고 한국 해군 전체를 합쳐도 우리 북방함대 하나만 못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한 제 보고서에는 구축함 몇 척과 호위함들만 기록되어 있었고 항공모함이나 전략잠수함 같은 중요 전력은 전무했으니까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 강국이었고 한국 따위와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이틀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죠. 제독님, 미확인 신호가 포착됩니다. 거리 230km, 속도는 마하 2.5 수준입니다. 바실리 제독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국 정찰기인가?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행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해수면 15m 상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교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수면 15m 고도에서 마하 2.5로 비행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그 속도와 고도에서는 조종사가 반응할 시간이 전혀 없고 파도에 부딪힐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장교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우현 쪽 180km 지점입니다. 바실리 제독이 소리쳤습니다. 오작동 아닌가? 재확인해봐. 하지만 두 번째 레이더 시스템도 같은 신호를 포착했고 세 번째 시스템까지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정말로 우리 함대 주변을 초고속으로 선회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최신 대함미사일 지르콘도 마하 9까지 가속할 수 있지만 그건 고고도 궤적에서나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해수면 근접 비행에서 마하 2.5를 유지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거든요.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고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엄청나고 파도의 불규칙한 움직임 때문에 자동 제어 시스템이 밀리초 단위로 고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교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동님, 암호화된 통신을 수신했습니다. 발신지는 한국 해군입니다. 함교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해군이 베링해? 바실리 제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여기까지 올 배가 있기나 한가? 메시지 내용을 읽어봐. 통신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 귀하. 이곳은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입니다. 귀 함대는 현재 한국 해군 작전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귀 함대의 훈련, 일정과 항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바실리 제독이 폭발했습니다. 뭐? 작전구역. 베링해가 언제부터 한국 놈들 작전구역이 됐어? 이건 명백한 도발이야. 즉시 답신 보내. 이곳은 공해상이며 러시아 해군의 정당한 훈련구역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한국 함정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내. 함대 전체가 긴급 수색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대자매기 세대가 긴급 발진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한국 함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나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수중 접촉 없습니다. 수상함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한국 측이 허풍을 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베링해까지 함대를 보낼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아마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미국 기지에서 전파만 쏜 허세일 거라고 믿고 싶었죠. 바실리 제독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 놈들은 입만 산 거야. 훈련 계속 진행해. 하지만 30분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함대 전체의 레이더가 동시에 마비됐고 통신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함교가 아수라장이 됐죠. 기술 장교들이 미친 듯이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고장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자파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결론만 나왔을 뿐이죠. 바실리 제독이 외쳤습니다. 전자전 공격이야! 미국이 개입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사전에 경고를 했을 거라는 거려. 그리고 미국의 전자전 시스템은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해 패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확히 7분 후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가 수신됐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 귀하, 전자전 시연을 종료합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선의의 경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함교는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7분간의 전자전 방해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우리 함대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저 경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실리 제독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저 역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제독님, 방금 수신한 전자파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발신 지점은 우리 함대에서 정확히 34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수상함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340km 밖에서. 우리 함대 전체의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갖춘 함정을 말이죠. 제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정보는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고작 지역 방어나 하는 이류 해군으로만 평가됐었는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바실리 제독이 굴욕감을 참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훈련 중단하고 항로 변경해. 서쪽으로 200km 이동한다. 그건 사실상 후퇴 명령이었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가 정체불명의 한국 함정 하나 때문에 훈련구역을 포기한 거죠.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봤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340km 거리에서 7분간 우리 함대 전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건 최소 50kW급 전자전 출력이 필요했고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려면 최소 7,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걸 베링해까지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보급선은 어디 있고 어떻게 우리 정보망을 뚫고 이곳까지 왔단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로 긴급 소환된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에스키모 48,000명을 수송하기 위해 대형 수송함 12척을 태평양에 배치했다는 정보였고, 그중 3척이 이미 베링해 인근에 도착했다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장이 브리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미국 해군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전체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북방함대에서 겪은 일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해왔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연구소 지하 자료실에서 저는 밤을 새워 한국 관련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치 위성사진, 무기거래 기록, 방위산업 수출입 통계, 그리고 각종 군사훈련 보고서들을 샅샅이 살펴봤죠. 그러다 2021년부터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폴란드와 호주 같은 주요 국가들이 한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선호하는 나라였는데 왜 갑자기 한국제를 사들이는 걸까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 무기 체계를 운용하던 나라가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를 수백 대씩 주문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정보국에 한국 방산 무기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분석관이 파일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콜로프 박사님, 솔직히 저희도 최근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실전 평가에서 예상 밖의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의 자주포 시스템 분석 보고서가 있었는데 사격 정확도가 CEP 10m 이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CEP는 탄착점 오차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10m라는 건 40km 떨어진 목표물을 반경 10m 안에 명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자주포 무스타도 CEP 30m 수준이었는데 한국제가 3배나 정확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측정 방식이 잘못됐거나 최적 조건에서만 나온 수치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실시한 실사격 테스트 결과였는데 영하 20도 혹한 강풍 초속 15m 조건에서도 CEP 12m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속 사격 6발 모두 같은 정확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40km 사거리에서 바람과 온도 변화를 고려하면 탄도 계산이 0.3초 이내에 완료돼야 하고 포신 각도 조정 정밀도는 0.01도 이하여야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적 정밀도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탄도를 계산하는 슈퍼컴퓨터급 화력 통제 시스템이 필요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 분석이었는데 요격 고도가 60km까지 가능하고 동시 추적 목표 수가 128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0km면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한 수준이었고 128개 동시 추적은 러시아의 최신 S-400 시스템과 맞먹는 성능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반응 시간이었습니다. 목표 포착부터 미사일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2초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S-400도 5초가 걸리는데 한국제는 거의 2초나 빠른 거죠. 초음속 미사일 시대에 이 2초 차이는 생존과 전멸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10년은 앞선 방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러시아 군사과학 아카데미 소속 중령이었고 신뢰도가 높은 분석가였죠. 그가 거짓 보고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전차 시스템 분석 페이지가 나왔고 거기엔 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주포 명중률이 2km 거리에서 95%. 그것도 이동 중 사격으로 말이죠.
러시아 T-90 전차의 이동 중 영중률이 7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사격 통제 기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관통력이었습니다. 한국제 전차포의 철갑탄이 2km 거리에서 750mm 균질화 변장갑을 관통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신 전차의 전면 장갑이 650mm 수준이니 정면에서도 격파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가장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한국 해군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해상 기반 요격 미사일이 고도 100km, 상공에서 모의 탄두를 정확히 명중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요격 성공률은 3회 시험에서 3회 모두 성공, 100%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도 100km 요격이 가능하다는 건 한국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였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 깊이 파고들자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기밀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 작성된 문서였는데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하 5 이상 속도로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고 종말 단계에서 해수면 10m 고도로 강화한다는 설계였죠. 러시아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건 탄도 궤적을 따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 기동이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2년, 그때는 한국이 아직 개발 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됐단 말입니까? 혹시 베링해에서 우리가 포착한 마하 2.5 신호가 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던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보국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군사력에 대한 우리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당장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국장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콜로프, 자네 지금 새벽 3시야. 무슨 일인가? 저는 1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자주포의 CP 10m, 대공미사일의 3.2초 반응시간,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 100%,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정황까지 모두 말이죠. 국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국방부 긴급 회의가 소집될 거야. 자네가 직접 브리핑하게.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관, 총참모 차장, 정보국장, 그리고 각군 정보부장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류 군사국가가 아닙니다. 최소한 특정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대등하거나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총참모 차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소콜로프 박사, 한국이 러시아보다 앞섰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폴란드 육군의 실사격 테스트 결과입니다. 한국제 자주포는 40km 거리에서 CP 10m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무스타는 30m입니다.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측정 오류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발 연속 같은 정확도를 유지했고 폴란드 육군이 직접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출용 모델입니다. 한국군이 실제 운용하는 버전은 더 성능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대공미사일 반응시간 3.2초, 동시 추적 128개 목표, 요격 고도 60km,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 100%.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극초음속 미사일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었고 현재 시험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링해에서 포착된 미확인 신호가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차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국방부 브리핑이 끝난 직후, 저는 개인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예산 배분에서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국방 예산 중 약 18%가 분류 불가 항목으로 처리돼 있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공개된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지하류 정보부에서 흥미로운 위성사진 한 장이 넘어왔습니다. 한국 남해안 지하 시설에 대한 적외선 탐지 결과였는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열 신호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분석관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정 깊이 지하 200m, 시설 규모 축구장 15개 면적 용도 불명. 저는 즉시 과거 위성사진들을 대조해봤습니다. 2018년에는 그곳이 평범한 산악지대였는데 2019년부터 대규모 굴착 작업이 시작됐고 2021년에 완공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철저한 위장막이 설치돼 있었고 자재 운송은 모두 야간에 이뤄졌습니다. 이 정도 보안 수준이라면 보통 핵시설이나 전략무기 개발 시설에나 적용되는 거였죠. 저는 국방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2022년부터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다는 정보였고 출력은 최소 100kW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100kW면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초당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가자 실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한국 서해상에서 실시된 비공개 시험에서 이 레이저 시스템이 5km 거리의 고속 이동 표적을 0.8초 만에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페레스베트 레이저는 같은 거리에서 3초가 걸렸는데 한국제는 거의 4배 빠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한국이 이 레이저 시스템을 함정과 지상 차량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게는 2.5톤, 크기는 일반 컨테이너 수준이었고 전력은 차량 자체 발전기로 충당 가능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사일 방어를 위해 수억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쏠 필요 없이 레이저 한 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급히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다음날 더 놀라운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전자기 펄스 무기도 개발 완료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유효 사거리 30km, 단 한 번의 펄스로 반경 5km 내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성능이었죠. 베링해에서 우리 함대가 겪었던 7분간의 전자전 마비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바닥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전체 그림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극초음속 미사일. 이 모든 걸 조합하면 한국은 사실상 다층 방어 체계를 완성한 겁니다. 적 미사일은 레이저와 요격 미사일로 막고 적 함대는 전자기 펄스로 무력화시키고 반격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이미 실전 배치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 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얕잡아 본 동안 한국은 조용히 차세대 전장의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 크렘린궁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숨겨진 전력, 우리가 놓친 10년. 보고서에는 제가 확인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담겨 있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우산 아래 숨은 약소국이 아니며 독자적 군사 작전 능력을 갖춘 지역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죠. 이틀 후 저는 다시 국방부 회의실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참석자가 달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왔고
대통령 안보보좌관까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국방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콜로프 박사, 자네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이 우리와 대등한 수준이라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전력으로는 러시아가 우위입니다. 하지만 특정 기술 분야, 특히 정밀 타격과 미사일 방어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에스키모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겠군.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약속한 게 아니야. 안보 보장까지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링해에서 압박을 시도했을 때 한국은 실력으로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표식이었죠.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성장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48,000명의 에스키모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였죠. 2026년 3월 에스키모 이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도적 관심이었지만 곧 다른 의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48,000명을 수송하고 정착시킬 능력이 정말 있는가? 러시아의 압박을 견딜 군사력이 있는가? 미국 국방부 산하 랜드 연구소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대규모 인구 이송 작전 실행 가능성 분석이었고 결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수송 능력으로는 최소 6개월이 걸리며 북태평양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실패 확률이 40%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3월 15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은 랜드 연구소의 예측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4월 한 달 안에 전원 이송 완료, 전용 수송함 12척 투입, 해군 호위함대 동시 작전.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CNN 군사 분석가 마크 헤럴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불가능합니다. 12척으로 48,000명을 한 달 안에 수송한다는 건 한 척당 4,000명을 태워야 하는데 그 정도 적재량을 가진 수송함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부산항에 집결한 한국 수송함대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12척 모두 배수량 2만 톤급 이상이었고 그중 4척은 3만 톤이 넘어 보였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 분석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사진을 확대하며 함선 재원을 역산하기 시작했죠. 한 분석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장 200m, 전폭 32m, 흘수선으로 봐서 만재 배수량 2만 8천 톤 추정. 이 크기면 병력 4,500명 탑승 가능하고 12척이면 5만 4천 명까지 수송 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학은 맞아도 현실은 다르지. 이 정도 규모 함대를 북태평양으로 보내려면 고급선이 최소 8척은 따라가야 해. 연료, 식수, 식량을 중간에 재보급해야 하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 정도 보급 능력이 있나? 3월 25일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인천항에서 대형 보급함 6척을 추가로 출항시킨 겁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각 보급함은 5만 톤급 유조선을 개조한 것으로 보였고 연료 2만 톤, 식수 5천 톤, 식량 3천 톤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미 해군 작전 참모가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태평양 왕복 3회도 가능하겠군. 우리가 한국 해군 보급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 일본 자위대는 더 당황했습니다. 한국 함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 해상자위대가 관측에 나섰는데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수송함들이 22노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만재 상태 수송함은 15노트를 넘기 힘든데 한국 함선들은 거의 구축함 수준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망료간부 분석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2노트 순항 속도라면 추진력이 최소 6만 마력은 돼야 하는데 이 크기 수송함에 그 정도 엔진을 탑재한다는 건 연료 효율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닷새 후 한국 함대가 베링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본 분석팀은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부산에서 베링해까지 3,800km를 7일 만에 주파한 겁니다. 평균 속도를 역산하니 23.5노트가 나왔고 이는 중간에 감속 없이 계속 최고속으로 달렸다는 의미였죠.
팀장이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송 작전이 아닙니다. 한국이 신형 추진 시스템을 실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통합전기 추진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미 해군도 아직 일부 함정에만 적용한 기술 아닌가? 한국이 벌써 양산했단 말인가? 한편 유럽에서는 다른 충격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군 정보국이 한국 호위함대의 편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지스 구축함 4척, 호위함 6척, 잠수함 2척으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잠수함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서양 함대 소속 소나 전문가가 일명 분석 결과를 보고 경악했거든요. 수중 소음, 레벨이 95데시벨 이하입니다. 이건 러시아 최신 야생급보다 10데시벨 낮고 우리 쉬프란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 정도 잠수함 소음 저감 기술을 보유한 겁니까? 프랑스 해군 참모부는 즉시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혹시 측정 오류가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나토 소나 감시망에서 독립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도 같은 수치를 보여줬고 영국 해군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회의에서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가 30년 걸려 도달한 기술을 한국은 대체 어떻게 따라잡은 겁니까? 더 놀라운 건 4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함대가 베링해에서 에스키모드를 태우고 출발하려는데 러시아 Chu-95 전략 폭격기 4대가 접근한 겁니다. 명백한 위협 비행이었죠. 미 공군 알래스카 사령부가 긴급 대기했고 자칫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지스함에서 특이한 레이더 신호가 방출됐습니다. 미 공군 조기경보기가 이를 포착했고 분석관이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X밴드 레이더 출력이 순간적으로 12메가와트까지 치솟았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 해군 최신 SPY-6 레이더도 9메가와트 수준인데 한국제가 그보다 높다는 건 탐지거리가 최소 20% 더 길다는 의미였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후퇴했습니다. 나중에 입수한 러시아 교신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력한 추적 레이더에 조사당하고 있음. 미사일 발사 경고 수신. 철수 권고. 미 공군 분석팀이 4호 보고서를 작성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이지스 시스템은 러시아 폭격기를 500km 밖에서 포착했고 동시에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시켜 경고했습니다. 반응 시간은 45초. 이는 우리 이지스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약간 빠른 수준입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더 이상 지역 방어 수준이 아닙니다. 원양 작전 능력과 독자적 교전 능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4월 중순 에스키모 48,000명 전원이 무사히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계획보다 이틀 빠르게 작전이 완료된 겁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고 한국에 대한 평가가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재평가, 우리가 놓친 10년의 변화. 보고서는 200페이지가 넘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10위권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다. 에스키모 2주 성공 직후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군사 활동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며 특히 대규모 함대 이동은 사전 통보가 필요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숨은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너무 강해지는 걸 견제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면서 말로만 압박하려는 거였죠. 중국의 압박은 5월 초 구체화됐습니다. 인민해방군 해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발표했고 훈련 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바로 바깥쪽이었습니다. 중국 야오닝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8척, 호위함 12척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었죠.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정례훈련이라고 보도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향한 무력 시위라는 거려. 저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베링해에서 보여준 실력을 중국도 곧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5월 3일 중국 함대가 훈련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야오닝함은 J-15 전투기를 계속 발진시키며 위용을 과시했고 중국 국방부는 실시간으로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중국 해군 지휘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한국 해군이 감시함을 보내거나 최소한 항해 성명이라도 내는데 완전히 조용했던 거죠.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관이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함정 움직임은?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전력이 모두 정박해 있습니다.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굴복으로 해석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중국 앞에서 함부로 못한다는 거였죠. 중국 관영 매체가 승리감에 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중국 해군력 앞에 침묵. 지역 강자 중국의 위상 재확인. 하지만 5월 5일 새벽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중국 야오닝함의 레이더실에서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확인 수중 접촉 4개, 거리 40km에서 급속 접근 중. 레이더 담당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잠수함입니다. 4척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함대 지휘관이 긴급 대잠 태세를 명령했고 고위함들이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40km에서 포착됐는데 다시 추적하려니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소나 담당 장교가 당황했습니다. 표적 소실. 아니, 잠깐만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좌현 25km. 중국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수함이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다른 위치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겁니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 한국 잠수함들이 수중 기동 중에 소음 레벨을 90dB 이하로 유지하며 여름 향층을 활용해 소나를 교란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국 해군 사령부는 긴급 보고를 받고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처음엔 장비 오작동을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8척의 호위함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고했고 수중 청음 기록도 명확했습니다. 저소음 잠수함 4척이 중국 함대를 포위한 상태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중국 해군 귀함대는 현재 한국 잠수함 4척의 어뢰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이는 훈련 목적의 추적이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통보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정확한 어뢰 발사 재원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 50km, 속도 65노트, 명중률 95%. 중국 함대 지휘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km 사거리 어뢰라는 건 중국 함대가 반격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어뢰는 최대 사거리 40km였거든요. 베이징 국방부는 즉시 상황 보고를 받았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한 명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우리 위성이 제주 기지를 24시간 감시했는데 출항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해군 정보국장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수중 터널을 통해 출항한 것 같습니다. 제주 기지 남쪽 해저에 대형 구조물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잠수함 전용 수중 출입구였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중 터널 출항이 가능하다는 건 한국이 잠수함 작전에서 완벽한 은밀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위성으로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5월 7일 중국은 조용히 훈련을 중단하고 함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공식 발표는 훈련 목표 달성이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해군에게 사실상 굴복한 거였죠. 일본은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상자위대 막료장이 긴급 국회 보고에 나섰고 의원들 앞에서 충격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동아시아 최강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한해협과 동해를 완전히 봉쇄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우리 소류급 잠수함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막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류급은 AIP 시스템으로 이주 자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3주 이상 자망할 수 있고 수중 속도도 우리보다 빠릅니다. 게다가 수중 터널 출항으로 초동 추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 국회는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했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방위성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5월 중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해군 참모 총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강화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신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 요청이었죠. 미국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잠수함 배터리 기술과 어뢰 체계에 대해 정보 공유가 가능할까요? 미군도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참모 총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 협력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하지만 일방적 제공이 아니라 상호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국 사령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대등한 교환을 제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 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회담이 끝난 후 미국 사령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싸우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5월 말 저는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각국의 반응을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죠. 그리고 에스키모 48,000명은 그 변화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2026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북극권 군사활동 제한 결의안 논의 중에 한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받은 겁니다. 북극과 직접 관련 없는 한국이 초청된 건 이례적이었지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에스키모 이주 작전으로 한국이 북태평양 주요 행위자로 인정받은 거였죠. 저는 모스크바에서 이 회의를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단상에 섰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48,000명의 에스키모 공동체를 환영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군사 작전이 지역 긴장을 높였습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차관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베링해에서 위협 비행을 했을 때 우리는 자제력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무력 시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당당한 발언을 한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미국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국 차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한 겁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프랑스가 관심이 있습니다. 기술 협력 논의가 가능할까요? 영국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국을 이루 국가로 봤던 유럽 강대국들이 이제는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으니까요. 6월 중순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공식 지정한 겁니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요 안보 협력 대상국으로 격상된 거였죠. 나토 사무총장이 브뤼셀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러시아와 중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비난했습니다. 나토의 아시아 확장은 지역 안정을 해칩니다. 한국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심리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러시아의 위협도 더 이상 한국을 움츠러들게 만들지 못했던 거죠. 6월 말 제가 가장 충격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특사를 보낸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거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특사 일행에는 국방부 차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러시아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기술 협력은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합니다. 에스키모 문제 때 러시아가 보인 태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러시아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하며 압박했던 게 불과 몇 달 전 일이었으니까요. 회담 결과는 원칙적 합의 수준에 그쳤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크렘린궁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부 강경파는 굴욕이라며 반발했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요. 7월 초 국제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26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로 올라선 겁니다. 전년도 6위에서 한 계단 상승이었지만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세부 평가에서 한국이 해군력 4위, 기술력 3위를 기록한 게 더 충격적이었죠. 평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군사 강국이며 특히 해군과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평가를 보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상, 아시아 안보 구도의 재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위대 통합막 요장이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군력과 미사일 기술에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은 이를 굴욕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 언론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 영향력을 가진 강국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전통 강대국들은 한국의 부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때로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에스키모 48,000명이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저를 부른 겁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콜로프 박사, 자네 보고서 잘 읽었네. 정확한 분석이야.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교육, 기술, 연구개발에 GDP의 5%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같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그 경주에서 뒤처졌다는 것을요. 7월 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정말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지를요. 제주도에 도착한 저는 에스키모 정착촌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누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소콜로프 박사님, 러시아에서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거절한 것을요. 아누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한국은 우리를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제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저는 어업협동조합을 운영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으니까요. 한국은 정말로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었고 에스키모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개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로만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강해진 겁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배워야 할 건 바로 그것입니다. 2026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에스키모 공동체 정착 100일 기념식이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언론사 특파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아누크가 올랐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00일 전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를 받아줬고 동등하게 대해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광장에 모인 5만 명의 한국인들이 박수를 보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대국의 소유물로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성공한 겁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강해진 비결이 뭡니까?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70년간 사람에게 투자했을 뿐입니다. 교육에, 기술에, 그리고 존중에 투자했습니다. 무기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기자가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에스키모 공동체가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며 펜을 놓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신뢰, 강압이 아니라 존중. 러시아와 중국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온 겁니까? 관계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우리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독자적 방위 능력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수출에만 의존하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차세대 기술을 개발 중이고 10년 후에는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10년 후에는 얼마나 더 강해질까요? 러시아는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8월 말 유엔 총회에서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겁니다. 193개 회원국 중 178개국이 한국을 지지했고 이는 역대 최다 득표였습니다.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약소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국이 되겠습니다. 에스키모 공동체가 우리를 믿었듯이 세계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게서 희망을 본 겁니다. 작은 나라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9월 초 저는 모스크바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의 최종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고 제목은 한국의 시대, 러시아의 선택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세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더 이상 이류 국가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우월한 강국입니다. 둘째,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위협과 압박이 아니라 협력과 존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의 성공 방식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이 사람에게 투자한 방법, 기술을 발전시킨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보고서는 푸틴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크렘린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푸틴이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소콜로프 박사, 자네는 정말 한국이 러시아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전체 전력으로는 러시아가 위입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과 전략적 방향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48,000명의 에스키모들이 우리를 거부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겠군. 그들은 미래를 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지벌, 저는 연구소를 떠나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군사 분석가가 아니라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학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첫 강의 주제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 한 번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러시아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말입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학생의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보게. 한국은 외국 학생들을 환영하는 나라니까. 2026년 12월 에스키모 이주 1년을 앞두고 국제 다큐멘터리 팀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가장 큰 교훈은 뭐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건 영토나 무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에스키모들을 숫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 차이가 48,000명의 선택을 만들었고 세계 질서를 바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모스크바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거리는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가능성을 목격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에스키모 공동체에서 보내온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2027년 4월 정착 1주년 기념식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 저는 projeto 꼭 Juntos 참석할 Educar, 생각입니다. que premia todas as 그들이 áreas da 만들어가는 educação. 새로운 역사를 O projeto 계속 지켜보고 Juntos 싶으니까요. Educar, que premia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은 제게 깨달음의 해였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나는 배웠다. 진정한 강국은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나라라는 것을. 에스키모 48,000명은 그것을 알았고 세계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는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것이고 48,000명의 에스키모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